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30일 극동의 천연가스 채굴 사업인 사할린2와 관련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사 지분 가운데 외국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향후 새로 만들어지는 러시아 기업에 양도할 것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사할린 에너지사의 주식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50%, 영국의 석유 메이저 쉘이 27.5%, 일본의 미쓰이물산이 12.5%, 미쓰비시 상사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프롬의 출자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만 다른 외국 주주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한 달 안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재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산을 잃고 주식은 러시아 기업에 매각됩니다. 사할린2의 플랜트는 2009년 완공됐습니다. 당시 총리 대신 아소다로는 러시아가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 건설적인 파트너가 되는 역사가 시작됐다면서 경축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만에 일본과 러시아 관계는 최악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대러시아 제재를 발동한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응한 조치라고 러시아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자국 기업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할린2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안정성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일본 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일본 측은 철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왔습니다. 7월 1일 키하라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자원 권익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의 이번 발표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앞으로도 사할린2의 권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EU가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결정하면 일본도 소위 국제 여론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조를 맞추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사태에 몰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사할린2를 통해 일본이 들여오는 LNG는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미국에 이은 5위의 수입선으로 전체 수입의 8.8%를 차지합니다. 특히 일본의 물산과 상사가 진출해 채굴하고 도입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미쓰이물산은 2022년 3월 사할린2를 포함한 LNG 등으로 순자산의 감액은 806억엔, 손상차손 등으로 209억엔을 계상하고 미쓰비시 상사도 사할린2에서 감액 500억엔을 계상했습니다. 사할린2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전력회사와 도시가스는 사할린 에너지와 10년 단위의 구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2에서 천연가스의 조달이 멈추면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조달을 진행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장기 계약에 근거한 구입 가격이 아니라 스팟 가격이 되기 때문에 구입 가격도 상당히 비싸집니다. 만일 스팟 가격이 장기 구매 가격보다 3배 높은 경우에는 연간 약 1조엔 정도의 일본 수입 증가 요인이 됩니다. 이는 명목 GDP를 직접적으로 0.2% 정도 줄어들게 만들어 일본 경제도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향후 일본 정부는 사할린2를 둘러싸고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계약은 러시아 법에 따라 실시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스크바의 중재법원에서 심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2020년 헌법 개정에 따라 국제법에 근거해 국제기관이 내린 결정이 러시아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자국 헌법이 국제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령에 의한
폭넓은 권한 행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5월 25일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 비아체슬라프 볼로딘은 사할린2에 출자한 일본과 영국 기업을 지명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천연가스 사업은 가스프롬에 맡겨야 러시아 국가로 봤을 때 직접적인 자산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볼로딘 의장은 6월 15일에도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취하며 러시아에 대해 수백 가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할린2 사업 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관련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출자 기업의 국유화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각각의 안건들은 개별적으로 검토된다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의해 해방된 헤르손입니다. 노령자들이 연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젤렌스키 치하에서는 주지 않던 연금을 러시아가 지급하고 있다면서 즐거워합니다. 국가의 부를 젤렌스키를 포함한 몇몇 올리가르크들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던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러시아가 국민들의 생계를 보살펴준다면서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부인 한 명이 다량의 외화를 소지한 채 헝가리로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수트케이스 여러 개에 담긴 현금은 2천만 US달러와 130만 유로나 됐습니다. 이 같은 고위층 가족들의 외화 밀반출은 전쟁 이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포로셴코는 런던의 한 고급 식당에서 부인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포착됐습니다. 포로셴코의 아들은 21살입니다. 다른 또래의 청년들이 마리오폴,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병역을 기피하고 부모와 함께 외국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도 거의 장악했습니다. 이미 점령한 리시찬스크의 정유공장 부근의 무기창고입니다. 안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미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영국제 엔로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핀란드의 1년 국방 예산의 절반 정도 금액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군은 탄약과 무기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그대로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빵으로 바꿔서 먹어도 될 비싼 무기들을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 지역에는 러시아군의 장갑 열차도 등장했습니다. GSU-23 대공포를 설치하고 열차 안에서 사주 경계를 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2차 대전 때 등장했던 장갑 열차가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운반하는 건데 이게 바로 대륙국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입니다. 드넓은 러시아 영토 어디든 가장 효율적인 군사교통수단이 열차입니다. 해양 국가인 미국이 선박으로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